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여기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글쎄요, 이게 뭐 버블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것도 한번 이따 설명해드리고, 석유화학,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얘기고, 그 다음에 G7 재생에너지, 계속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풍력 여기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강세 가능성, 저도 이제 계속 경기 민감주 가 더 우위에 설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기업이 더 중요하죠, 뭐 사실 중요한 건. 그리고 왜 이렇게 미국이 경제가 단단하냐, 그걸 좀 잘 설명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원자재 시장, 금호석유, 넥센타이어, 마녀공장은 이제 아직 상장은 안 했는데 이제 조만간 상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품 회사죠. 그래서 한번 괜찮아 보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요즘에 주도주가 됐고 오늘도 괜찮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10만 원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이고, YMTC가 중국 회사인데 이제 낸드 판매 가격 3에서 5% 인상한다고 언급을 했고,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더 이상 싸게 안 팝니다. 그리고 현물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은 아마 좀 후행을 하니까 현물 가격이 오르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같이 따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수급 개선은 감산과 수요 증가 때문인데 결국엔 이제 감산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수요인데, 수요도 고성능 PC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이제 심했고, 작년 2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갭도 주가 참 안 좋았죠.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끝났고 이제 고객사 주문도 재개될 거고, 이제 메모리 어쨌든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게 반도체 투자가 참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좋을 때 투자하면 늦어버리고, 또 안 좋은 걸 미리 알고 앞으로 좋아지는 걸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또 손해 보는 거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걸로 보거든요, 다들. 그걸 이제 반영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올랐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막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도 조정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물량을 내놓지 마시고요.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 매매보단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급 나가면 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박강래 연구원님이 미국 증시 요새 AI만 가,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주도했다가 이제 요새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AI입니다. 빅테크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 AI에 반도체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게 다 결합이 된 건데 챗 GPT가 이제 대중화 시켜버렸죠.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너무 쉽게 AI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 AI라는 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챗 GPT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의 효율성. 그러니까 저는 구글은 어찌됐건 간에 구글의 바드는 검색이 좀 강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는 생산성, 윈도우나 이제 여기 부착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그런 거에 결합돼서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이버도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도 준비하니까 우리나라 빅테크도 좀 이 흐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전혀 지금
여기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연출됐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어 기반으로 하면 인터페이스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시장을 바꾼 건 이 우리 터치죠, 터치. 이 터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손가락 탁탁탁 해가지고 다 되잖아요. 너무 편리한 거죠, 사실. 옛날에 그 우리 피처폰일 때는 피처폰이나 옛날 폰 있죠. 그거는 뭐 버튼 눌러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인터페이스를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서로 대화하시면 훨씬 대중화 속도가 빠르겠죠. 다만 아직은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비용 부담 크니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옛날에 2차 전지는 안 그랬습니까, 그죠? 2차 전지 시장 작을 때 그때 시장 작아서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근데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지금 미국도 장난이 아니에요. 뭐 S&P 500 지수 추정하는 스파이 ETF의 90% 정도가 90% 정도 상승했던, 그러니까 10% 중에 9%를 저 빅테크 한 10개 기업이 올려버린 겁니다. 엄청 쏠렸죠. 근데 쏠린다고 하락을 점치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라는 게 뭐냐면 그 AI 버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이든 투자가 들어가면 버블이 생겨요. 그거는 과거 역사가 증명해요. 옛날에 그 산업혁명 발생하고 나서 그 1929년도에 대공황 터졌다. 역시 버블이잖아요. 예. 그 새로운 산업이 열렸잖아요. 과잉 투자가 들어가요.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죠. 이것도 과잉 투자예요. 몇 년 후에는 공급 과잉 옵니다. 지금 원자재 광물 투자하는 거 있죠. 지금 중국에도 광물이 많은데 갖고 있는 중국 거를 없애고 다른 나라 거를 좀 쓰자는 거잖아요. 이번 G7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럼 결론은 뭐죠? 다른 나라에서 지금은 지금 수요도 많고 생산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은 공급 부족일 수 있는데 결국엔 공급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재활용까지. 그러면 몇 년 후에는 광물도요, 공급 과잉이에요. 예. 근데 그 공급 과잉 오기 전에 막 버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만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과잉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는 항상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과잉 투자를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비싸긴 하죠. 한데도 위로 변동성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뭐 지금 버블은 아니죠. 그냥 뭐 지금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잘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는 사실은 뭐 네이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올 연초에 좀 올랐던 몇몇 기업들이 있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한국형으로 생각하면 한국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 반도체 같아요. 그죠? 반도체 그 저전력 이런 걸 뒷받침을 해주니까. 그리고 AI 의료기기 회사들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 공부해봤던 건데 좀 어렵긴 했죠. 그때 루닛인가요? 루닛인가 뷰노 막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엑스레이 판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이 한국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AI에 또 뭐 들어가요? 자율주행차, 로봇 다 들어가요. 그죠? 물류로 우리 요즘에 물류 로봇 공부 많이 했죠. 자율주행 로봇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한국이 강한 그런 AI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 중복 투자는 결국엔 버블을 불러일으키고 차후에는 공급 과잉. 그래서 산업이 정말 나중에는 또 휘청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항상 겪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쪽 산업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를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도체를 한번 확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게 중요하고 뭐 산업이 어떻게 딱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AI도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근데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AI도 사실 어쨌든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격차는 나중에 커지겠죠. 자, 그리고 석유화학에선 효성 첨단 소재가 상당히 지금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이제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 회사는 탄소 섬유랑 타이어 업황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타이어 코드 첨가제 세계 1등. 거기에 탄소 섬유, 이게 수소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아니면 뭐 방탄복도 될 수 있을 거고 우주항공 이런 데도 들어가거든요. 복합 소재죠. 일본이 원래 강자고 중국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고요. 증설 시기를 좀 앞당겼어요. 원래 25년 상반기에 탄소섬유 1.4만 톤 설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1년 앞당겨 버렸어요.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전주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도 늘어나는 게, 이거 매월 나오죠. 전주 여기서 나가는 물량들이. 그리고 정부가 25년도에 우주방사능 T1000이라는 소재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금 양산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방산용 쪽으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타이어 코드, 이게 잘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잘 돼야 그러니까 뭐죠? 탄소 섬유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화학 쪽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있죠? 연한 하늘색. 요게 계획 조정된 거예요. 이거 좀 앞당겼고요. 14,000톤. 원래 11,500톤인데. 그리고 25년도는 14,000톤인데 원래 여기다 5,000톤 더 더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증설은 긍정적이죠. G7 재생에너지 도입 명문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G7 합의 전에 나온 보고서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거의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월 18일 날 기준으로 NHK, 어쨌든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5월 18일 NHK에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150기가와트로 확대해서 현재보다 6배나 늘리겠대요. 화력 발전소 180개, 태양광 발전은 1테라와트,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를 현재 수준의 3배, 대형 화력 발전소가 1000개나 들어갑니다.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합의를,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합의를 했는지. 뉴스를 이렇게 찾아봐도 아주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요런 이제 일본 측에서도 보도가 좀 있었고, 근데 확실한 건 뭐죠? 규모는 좀 다려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간다는 얘기예요. G7 국가들이. 여기에 중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새 뭐 태양광도 미국이 중국 걸 받는다고 하는데 워낙 수요는 많으니까. 근데 24년부터는 어쨌든 중국 걸 이제 거의 안 받아요. 동남아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물량들. 그리고 풍력은 다른 나라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의 현지에서 공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중국이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풍력은 원래 태생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은 더욱더 이 탈공급망, 그러니까 탈세계화 시대에 중국이 껴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은 중국 내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또 특히 해상 풍력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태양광, 풍력 이쪽도 2차 전지 못지않게 한국의 기업들의 기회가 많아지죠. 이 정책들이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이제 요 내용 뭐냐면 시황인데, 결국엔 이제 PER이 그동안 올라갔잖아요. 먼저 주가 오르면서 퍼가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 중심으로 그 상승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퍼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근데 금융장세라 그러죠. 처음에 실적은 망가지는데 역실적 장세죠. 그 다음에 주가 먼저 올라요. 그걸 이제 금융장세라고 하는데, 그때는 개별주, 성장주,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실제 그랬죠. 올해 1분기. 근데 지금 바뀌고 있죠. 코스피가 좀 더. 그래서 금융장세에서 주가는 반등하는데 EPS 계속 떨어져요. 경기 민감주가 안 갑니다. 근데 EPS가 요새 올라가요. 실제 지금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특히 지금 반도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망치가.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 민감주들 철강, 뭐 석유화학, 조선, 건설 이런 쪽이죠. 오늘 조선주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두 달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 이게 영원하다는 거 아니고요.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이제 또 EPS가 올라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소외된 대형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보고 이제 경기 민감주 오르니까 사야 되는 이거보다도 미리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물리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은 한 번씩 이렇게 돌아섰고 반도체 돌아서고 하반기 중국 경기도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고 또 수출 경기 돌아설 것 같고 미국 금리 인상 끝나면 경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논리면 경기 민감주도 결국엔 좀 돌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투자했으면 재미없죠. 두 달간 그냥 주가도 잘 안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사자마자 뭘 조금 샀어요. 올라가면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많이 못 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타이밍은 기가 막힌데 정작 수익은 많이 못 내요. 왜? 사자마자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몇 달 후에 좋을 걸 알아요. 그래서 매집을 해요. 꾸준하게 빠지면 더 좋고 꾸준하게 깔아놓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몇 개 업종을 딱 정해요. 다 살 수 없으니까 몇 개를 추려야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디어가 발현이 돼서 주가가 확 올라 이번에 반도체처럼 확 올라가요. 그럼 계좌 수익률이 점프를 합니다. 왜? 남들이 뭐 비난을 하건 뭐라고 하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의견대로 그 안 좋은 거를 소외받을 때 그냥 계속 매집을 한 거예요. 예. 뭐 내가 매집하는 동안 다른 기업들은 막 주가 날라가죠. 내게 아닌 거. 근데 내 차례가 오니까 계좌 수익률이 점프하죠. 왜? 많이 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아이디어를 해서 샀는데 바로 올라갔으면 그냥 그거만 그 정도 수익밖에 못 내는 거예요. 큰 수익은 못 내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주가가 한 몇 달 안 가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중요한 건 내가 리서치를 제대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이걸 리서치를 한 건가. 내 아이디어가 맞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게 제대로 맞았을 때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틀렸을 때는 당연히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워낙 소외받고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요. 일단 틀려도 큰 손실을 안 보는 거죠. 왜? 워낙 저평가돼 있고 쌀 때 소외받을 때 샀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인기 주식을 막 올라갈 때 막 위에서 사면 기분 좋죠. 며칠은 재밌어요. 막 나도 주도주 샀고 재밌고 예. 야 시장이 주인공이다 나도 막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시간 지나서 고점에서 폭락이 혹시라도 나오면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오르면 좋죠. 거기서 이제 계속 오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급락을 해버리면 이제 손실은 커지는 거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어느 걸 할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주식을 할 건지 앞으로 좋아지는 소외주를 할 건지. 그 소외주라는 개념도 뭐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많이 빠진 걸 소외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아이디어나 이런 건 좋은데 아직 주가에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소외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저도 이제 이 보고서 읽고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이게 무조건 맞다. 이거보다도요. 이것도 하나의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과저축.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미국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4번 돈을 받았어요. 우리도 2번 받았죠. 그 돈을 받아서 뭐를 했냐면 소비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초과저축이 아직도 많이 남았대.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 미국 경기 침체 계속 온다고 막 작년부터 그죠? 지겹게 우리 들었죠. 예. 특히 이제 비관론자분들이 계속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미국 경제 망가진다, 침체 온다, 시스템을 있고. 우리 뭐 저도 그렇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빠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시장도 안 좋았죠. 특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되게 단단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냐. 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왜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는 걸까. 그게 결국엔 과거랑 다르게 가게나 기업이 이 경제 주체잖아요. 이 두 주체가 돈이 많아요. 그냥 리먼 사태랑 달라요. 오히려 채무자보다 채권자 있죠. 이 금융기관이 위험에 노출돼서 망해버렸어요. 다른 데 투자했다가 채권에 투자했다. 근데 가게나 기업은 안 망합니다. 지금 미국 얘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왜? 정부가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버렸거든요. 아시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었어요. 뭐 우리 상상 이상으로. 이 쓰고 근데 우리는 이 돈 이제 다 쓴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다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 위축 사이클이 훨씬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면 와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예, 근데 안 오죠. 저게 이제 버틸 체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좀 원인이 아니었나. 미국 저축률이 너무나 크게 급등을 했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초과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중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중국은 돈을 안 풀었어요, 별로. 현금을 안 줬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중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한테 돈 쓰라고 그냥 돈 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예. 근데 중국 정부 함부로 못하죠. 예. 또 법을 생길까봐. 못하는 거지만, 예. 제일 좋은 건 그건데, 중국 정부는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어요, 부양을. 아주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게 보이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회복 속도가. 근데 미국은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예. 결국 이제 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30% 정도 남아있대요. 초과 저축이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의 5%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불안 뉴스가 넘치고 소비 성향이 줄지 않게 하고 있고 잔고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급하지가 않고요. 소비도 여유 있게 하고 일자리 선택도 여유 있게 해요.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이 잘 안 올라갑니다. 고용도 견조하고. 미국 지방은행이 파산했는데 옛날 같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 했어야 돼요. 사실은 연준 의장도 그랬잖아요.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다. 워런 버핏도 금리 인하 안 하고 인상해 버렸죠. 왜? 저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니까 인플레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바꾸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침체는 이제 초과 저축의 양에 달려 있다. 근데 초과 저축은 언젠가 꺾입니다. 그걸 내년 1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내년 초반에. 바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년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연준 의장이면 저 같으면 선제적으로 해버립니다. 연준 의장이 자꾸 욕먹는 게 데이터를 맨날 확인하고 해요. 데이터 확인하고. 그러니까 늦죠. 과거 데이터 갖고 이 미래 경제 그걸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미리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다 그냥 뭐 경기 침체 온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올 분위기가 좀 만약에 예상이 되면 미리 보험성으로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선제적으로 하니까. 금리 동결도 먼저 있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파월 연준 의장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선제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아무튼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왜? 초과 저축은 이제 점점 소멸하니까.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는 이게 맞다면 뭐 미국 경기 침체 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국이 망한다 했는데 안 망했죠. 유럽 경기나 주가 보시면 엄청 좋아요. 왜? 초과 저축이 여기도 많아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중국 빼고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미국의 초과 저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추세 어마어마했죠. 옛날 이게 그때 그 비율이, 초과 저축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금액이거든요. 초과 저축 늘어난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제 점점 줄고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초과 저축이 전환될 것 같다.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영국이 초과 저축을 이렇게 GDP 대비해서 많이 했고 중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딱 명확하게 좀 그림은 그려지죠. 중국이 왜 이렇게 약한지.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는 결국 G7에서 이제 안보로 바뀌었어요. 원자재는 안보입니다. 네, 경제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시 됐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인도, 한국까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G8이 된 거예요. G7에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것만 안 됐지. 한국도 주요한 이제 세계 글로벌 정상 회의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중국 배제예요. 중국을 글로벌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보로 가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흑연이나 뭐 예를 들면 전구체 있죠. 2차 전지. 이걸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제일 싸니까. 제일 싸잖아요. 경제 논리론 그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CEO인데 제일 싼 거를 선택하는 게 낫죠. 같은 비슷한 품질이면. 근데 여기 안보 논리가 들어가니까 야, 미국이 그런 거죠. 쓰지 마. 중국 거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거를 깨야 됩니다. 그럼 비싸도 다른 나라 거 써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가 저기 뭐 아르헨티나도 간 거고, 호주 필바라 광산 지분, 그 기업 지분도 인수한 거고, 그죠?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다 돈 들어가거든요. 돈 들어가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보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먼저 한 기업은 시장에서 인정해 줍니다. 중국을 대체하니까.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강했고 에코프로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예, 그 이유를, 그러니까 왜 강한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왜 다른 기업 2차 전지보다 그 안에서 유독 포스코랑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 그거를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요 논리 때문이에요. 요 안보 논리.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은 타이트한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예, 2010년, 15년도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원자재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럼 중국 내에서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 과잉으로 가고요. 전 세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광산 투자를 많이 하겠죠. 예, 왜 중국을 대체해야 되니까. 중국 걸 못 쓰니까 다른 나라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엔 공급이 부족한데 점점 생산량이 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고, 그러면 굉장한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또 여기다 재활용까지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원자재가 남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이제 공급 과잉도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호석유는 안 좋죠. 요즘에 주가 전혀 못 가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 금호석유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못 올라가요. 뭐 싸고 안 싸고 떠나서 주가는 계속 이러고 있겠죠. 예, 근데 좋아지는 게 명확해 올라가요. 이번에 조선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선주를 두 달 전부터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막 7만 원 할 때 정말 안 좋았죠. 뭐 현대미포도 6만 원 초반까지 막 급락을 하고. 근데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아니, 수주도 잘 되고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안 가요. 주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조선주 괜찮다. 앞으로 교체 사이클, 컨테이너선, 메탄올 선박으로 교체하고 여전히 성과는 올라가고 올해는 실적도 좋아지고,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해놨잖아요, 미리.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역발상 투자를 가능한 거죠. 왜? 시장이 그때 뭐 수급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좋으면 그게 이제 투자를 한다면 역발상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호석유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이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죠? 원자재 가격 떨어지죠, 원재료. 연간 3, 4처럼 만약에 톤당 이게 기초유분 가격이 100달러만 하락을 해도 연간 3, 4천 원재료 비용이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고무 만드는 원재료가 부타디언이거든요. 이것도 3월 대비 40% 이상 급락을 했고, 자동차 타이어 수요, 전방산업은 수요가 늘고 있고, 그죠? 예. 장갑, 자동차용 고무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MB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라텍스 장갑. 요거 세계적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게 주가가 3월 대비 벌써 70, 80% 올랐는데 전혀 금호 속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아직 적자거든요. 예, 여기는 요 말레이시아 기업. 근데도 라텍스 가격 반등하니까 주가가 급등. 예. 근데 이제 금호석에는 저런 걸 반영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논리가 맞으면 결국엔 금호석에도 올라가요. 결국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간극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거죠. 주가 이제 저밸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넥센타이어 한번 말씀드리면, 넥센타이어는 이제 증설을 발표했죠. 언급을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글로벌 업체 중에 성장을 얘기하는 유일한 업체다. 그리고 탈세계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현지의 생산체를 구축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유럽 공장 2단계 증설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 아마 하반기에 가동을 할 것 같고요. 미국 공장은 이제 1100만 본 건설, 13억 달러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이에요. 동남부 지역 8개 주 협상 중이고, 좀 부채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5년도 이후로는 부채 비율이 좀 떨어져서 자금 조달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 타이어 미국 공장 설비 투자는 600만 본에 15.7억 달러거든요.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었죠. 여기는 어떻게 13억 달러인데 1100만 본을 만드는데, 여기가 돈이 더 적죠, 넥센이. 근데 이게 한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TBR 타이어라고 트럭 버스용 타이어거든요. 요게 좀 포함돼서 그렇더라고 합니다. 그 전기차 타이어가 더 비싸죠. 판매 단가가 15에서 19% 비싸고, 고인치 18인치 이상의 타이어가 비중이 늘어나는데, 요게 저인치 대비해서 30에서 40%나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성장 전략인데, 포르쉐 벤츠 등 프리미엄 업체의 오리지널 타이어를 납품을 이제 해서 기술력 인지도를 이제 향상시키려고 하고요. 모터스포츠 출전하고 전문 매거진에서 이제 추천 등급 이상을 획득을 해서 이런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더 제고하겠다. 요 내용이고, 운임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대비 40에서 50% 낮은 수준에, 아마 미국은 5월에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7월 계약이니까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운임비는 많이 떨어지겠죠. 원재료 가격은 작년 3분기가 고점이니까 이게 6개월을 후행한대요. 그래서 2분기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미국 반덤핑 관세가 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미국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내년 2월경에 아마 조정안이 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율이 만약에 낮아지면 긍정적이겠죠. 한국 타이어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 아마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재료를 잘 섞는 미싱 경쟁력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노사관계가 우호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 타이어, 금호, 넥센도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좀 회복될 시점이고, 거기다가 특히 한국 타이어는 여러 사고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재무구조는 가장 좋습니다. 예, 빚이 없어요. 거의 순차익금이 마이너스니까 현금이 더 많은 거죠. 그런 면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넥센은 어쨌든 이제 증설을 하면서 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PBR이 0.5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주가 올랐죠. 그래서 한 8,000원 이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녀 공장은 아직 상장은 안 한 그 기업인데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 여기 아마 화장품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데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좀 친숙하실 것도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비건 화장품, 예, 뭐 스킨케어, 이게 천연 유래 성분, 요거를 이제 브랜드로 잡아서 계속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제 메디힐로 유명한 회사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생산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코스맥스나 클라젠 같은 제조사에서 100% OEM을 해준다고 합니다. 총 4개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가장 핵심은 매출 98%에서 99% 마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보다는 이제 요게 절대적이다. 예, 뭐 아워비건 이런 것도 있지만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대표 제품으로는 퓨어 클렌징 오일, 또 갈락 나이아신 2.0 에센스,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 혹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다 처음 듣는 거라서. 예. 아무튼 마녀 혹시 이제 여기 이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좀 친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매출액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익률이요. 24.1%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판다는 얘기거든요. 마진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능하죠?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용도 줄였고 매출이 증가하니까 고정비 절감 효과도 생겼고, 특히 올해는 일본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요즘에 대세가 일본 화장품이죠. 일본 화장품 시장. 거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기업,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이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수익성은 좀 작년보다는 좀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케팅 투자가 좀 늘어나고 브랜드 확장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익률은 20% 이상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해외가 중요한데 역시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이 국내와 일본 쪽이니까 중국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오히려 장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로프트나 돈키호테 이런 데 판매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총판 계약해서 뭐 중국 시장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확대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아마존 외에 타겟 이쪽에도 이제 온라인 입점했는데 오프라인 쪽에도 입점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이제 그 기업가치 평가액은 3,600억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는 21배입니다. PER이 싸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 할인이 들어가요. 보통 공모할 때. 그래서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12,0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지금 수요 예측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그러면 24일날 공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5일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청약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5월 25일, 26일날 청약이고 6월 8일날 상장합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이고, 이게 엄청난 히트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퓨어 클렌징 오일. 그리고 일본 매출 늘어나고, 주요 이게 판매 채널이거든요. 여기가 해외 쪽, 국내는 뭐 올리브영, 코스트코 이런 데서도 매출이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국내 밸류 대상 기업들 PER 나왔는데 클리오가 어마어마합니다. 35배, 아이패밀리 SC가 15배, 애경이 28배. 네오팜이 싸죠. 저번에 한번 우리 네오팜 실적 보고 보고서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오팜이 상당히 싼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마녀공장으로 돌아오면, 제가 요걸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공모가 만약에 하단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하단에 결정되면 11.4배밖에 안 돼요. PER이. 그리고 상단이면 13.3배. 그래도 비싸진 않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흥행몰이 하는 게 아이패밀리 SC.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11%고요. 클리오는 6.6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패밀리 SC는 퍼가 15배, 클리오가 20배를 넘으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마녀공장은 싼 거죠. 왜? 이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높은 이익률인데 PER이 13배 정도다.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올해 성장이 좀 둔화된다, 수익성이. 그게 좀 변수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유통 물량도 적고 하니까 지금 가격대는,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는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률이 높은데도 이 기업들보다 이렇게 퍼가 낮은 거는 충분한 뭐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한번 지켜보세요. 어쨌든 내일까지 수요 예측 끝나고 수요일날 공모가 결정되고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청약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 제가 사실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기 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 때문에 조금, 예, 그 병원에 모니터 좀 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병원에 한번 좀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MBC 뉴스 좀 가거든요. 가고 바로 좀 오늘 좀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깨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았어요. 주말에 와 주말에 정말 할 일은 많은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한번 또 어떤 상태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직 장은 안 끝났어요. 지금 1시 15분인데 지금 미리 좀 마감 시황을 할게요. 시황을 말씀드리고 근데 약간 이제 오늘 장 마감한 거랑 지금 제가 한 얘기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현재까지 시장은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코스닥도 오늘 괜찮아요.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코스피는 달려갑니다. 예, 2600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반도체가 가면 시장에 그 이 무거운 코스피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 사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2차전지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소외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고르게 가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오늘 우호적이다. 그래서 오늘 전자가 좀 부진하지만 하이닉스, LG엔솔 좋고 또 현대차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네이버만 좀 빠진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좋아요. 셀트리온 또 에코프로비엠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또 요새 현대모비스도 힘을 좀 내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5%, SK도 오랜만에 한 2%,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고르게 반등하고. 근데 반면 오늘 좀 이 하이브 같은 여기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차익 매물 아닌가 보여지고 조선주 오늘 정말 좋습니다. 예, 그동안 조선주를 소리 소문 없이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은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오늘 조선주 좋고 NC도 너무 안 못 갔죠 사실. LNF 좋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10만 원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 오죠. 예, 그래서 돌파를 했으면 좋겠고 SK 스퀘어도 지금 계속 SK 스퀘어는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됩니다 거의. 그리고 아이 테크놀로지 분리막 요즘에 매력 있죠. 분리막 쪽이 분위기가 괜찮고 방산주 좋고요. 내일 모레 근데 누리호 발사가 좀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JYP 그러니까 엔터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엔터 일부 음식료. SKC는 ISC를 인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많이 공부했던 ISC MOU를 맺은 것 같은데 인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야, 이 기업이 이 가격에 있을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리노공업에 예전엔 좀 밀렸는데 요새는 분위기 바뀌어 버렸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우려도 좀 하더라고요. 아니 SKC가 가져가면 삼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근데 그것까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ISC 경쟁력이 있으니까 뭐 SKC 인수됐다고 뭐 삼성이 안 쓰고 그러진 않을 걸로 좀 보는데 일단 뭐 그것까진 제가 알 능력은 안 되네요. 아무튼 그 약간의 리스크 우려는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근데 어쨌든 SKC 입장에서는 좋죠. 인수하게 된다면. SKC가 원래 M&A로 컸잖아요. 예전에 동박회사 인수해서 대박 났고 이제는 반도체 소재로 동박을 하면서 글래스 기판 또 ISC 인수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도체 쪽으로 가게 시장이 큰 쪽을 좀 베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주가에 저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CS 윈드 다시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미포조선 와 6% 올랐고요. 대우조선이 10%네요. 조선주의 날입니다 오늘. DB하이텍은 좀 안 좋고 오늘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엔터도 좀 빠졌고 하나도 방산이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아이디어 삼아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하도 그 내부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한번 조정 또 받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자가 많이 산다고 꼭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롯데종미라 아시죠? 뭉텅이로 산 거. 그런데 꼭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부자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이제 내부자가 많이 들어오면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이거 말고 뭐 요새 디지털 대성 뭐 이런 기업들도 내부자가 사긴 사요. 꾸준하게. 뭐 교육 사업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주가가 언제 가느냐 그거까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저렇게 하나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 이거 샀으니까 난 무조건 따라 사야지 그렇게만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 없어요. 다만 바닥 종목을 투자할 땐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도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대한통운 다 뭐 빨간색이 많아요. 네,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많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계 좋고, 예, 여기 WCP 분리마켓사 좋고요. SFA가 오랜만에 좋았네요. 오늘 2차 전지도 다 분위기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뭐 파마리서치 많이 올라서 빠진 거고, 크게 빠진 거는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오이즈, SK 오션플랜트 다시 2만 원 넘어갔고, 롯데웰푸드 이번에 빙그레가 실적 좋은 게 그 빙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롯데웰푸드도 나쁘진 않죠. 여기도 이제 롯데상강 합병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조선 섹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이쪽하고 또 광우병 뭐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늘 조선 기저제도 오랜만에 좀 불을 뿜습니다. 한국카본이 좀 아쉽죠. 이게 그 화재 사고 발생하는 바람에.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LNG선 건조가 시작됐어요. 25년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LNG선 기자재가 벌겠죠. 동성과 한국카본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보고서 기억나세요? 삼성증권의 한영수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이게 흘리지 마시고 삼성증권의 한영수연구원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죠. LNG 건조가 시작된다. 이제 인도한다. 그러면 LNG 선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수주한다고 본행제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이클이 시작됐으면 본행제 회사들이 돈 벌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한국카본은 안 좋았죠. 네, 화재 사고. 근데 동성은 반사이. 근데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음식료는 아마 오늘 사료업체나 그쪽 때문인 것 같고요. 건설주 오늘 괜찮고요. 골프 관련주도 좋네요. 골프전도 좀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공부해 보니까 그죠. 미국에도 진출해 있고 중국 얼마나 확장할진 이제 업데이트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운주도 오늘은 예, 괜찮습니다. 풍력도 오늘 좀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여름 수혜주 뭐 또 우리나라 시장 강세장입니다 지금. 의류회사도 좋고요. 다음 빠지는 거는 뭐 SNS 관련주인가요? 뭐 이쪽에 반도체 좀 그 DB하이텍 때문에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낸드 관련주도 일부 좀 빠집니다. 오늘은 좀 PSK홀딩스가 좀 빠지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한양ENG 좀 빠지고 있고 약간 단기 조정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임플란트 쪽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레이가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그 휴비츠 아시죠? 휴비츠가 이제 이 기업도요. 사실은 원래 안광학 회사인데 이제는 달리 보셔야 돼요. 저번에 한번 구강 스캔 한번 얘기해드렸죠. 근데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은 뭐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확인을 해보시고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구강 스캐너 이렇게 임플란트 할 때
구강 본 떠야 되잖아요. 그럼 스캔. 그거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메디트, 비상장, 그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했던 회사가 아마 한 걸로 아는데, 예, 그 한국에는 메디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구강 스캐너는 휴비츠가 이번에 개발했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게 올라가는 이유 이제 그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속해 있지는 않지만 뭐 웹툰 관련주도 오늘은 뭐 좀 지지부진합니다. 엔터주 좀 지고 컨텐츠는 좀 약하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을 그 중국이 걸고 넘어졌죠. 그 보안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게 중국에서 마이크론 거 쓰지 마라. 예. 뭐 휴대폰이나 서버까지는 모르겠고 PC나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얻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중국 비중이 1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 받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나 수혜 받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게 수혜를 받는 거예요. 중국이 대체 못하는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못 만듭니다. 이유에 어찌됐건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 첨단 반도체 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 만들어도. 그래서 한국 걸 안 쓸 방법은 없어요. 예. 마이크론 안 쓰면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죠.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어쨌든 호재입니다. 예,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좀 해드렸고, 아무튼 내일 또 그 못다한 거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하세요. 뭐 급할 거 진짜 없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번에 뭐 공부하신 분들, 한번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엔 공부가 먼저예요. 이 수익으로 가는 게 공부한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맞아요. 공부 다 한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공부를 그러니까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쌀 때 사야 되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비중을 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걸 뭐 누가 하겠습니까? 직접 해야죠.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뭐 그게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예. 제가 뭐 이게 함께 배우게 하지만 뭐 여러분 스스로도 관심 있는 산업이 있으면 공부를 직접 해보세요. 예. 저야 뭐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올려드리지만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PPT 만드셔가지고 아니 못 만들어도 돼요. PPT를 뭐 정교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게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저는 그 공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됐건 뭐 보고서를 보시건 유튜브를 보시건 책을 보시건 뭐 신문 기사를 찾으시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건 그냥 다 그 일단은 처음에는 컨닝을 하세요. 누구한테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데 뭐 컨닝하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방송이나 남한테 알릴 때는 출처를 반드시 다셔야 됩니다. 아시죠?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의 그걸 인정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에 그런 거 공부한 거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분이 직접 얘기하실 때는 꼭 출처를 달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실 때, 나 혼자만 볼 때는 뭐 출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건데 정리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 혼자 볼 때는 그냥 예, 컨닝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단 그게 그 상태에서 공부로 끝나야지 예, 공개되는 순간은 반드시 출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당연히 룰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보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공부 어쨌든 마음껏 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